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대기. 옛날에 임금님이 왕비를 맞아들이려고 하자 점쟁이가 그랬어요. 내년에 결혼하세요. 올해 결혼하시면 공주만 7을 낳게 됩니다. 허허, 나는 하루가 열흘 같은데 1년을 기다리라니. 임금님은 코웃음을 치면서 점쟁이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해에 장가를 들었지요. 왕비님이 첫 딸을 낳았을 때 임금님은 기뻐했어요. 공주를 낳았으니 왕자도 낳겠지. 왕비님은 자꾸자꾸 아이를 낳았지요. 둘째도 공주를 낳고, 셋째도 공주를 낳고, 넷째도 공주, 다섯째도 공주, 여섯째도 공주를 낳았어요. 마침내 7째 공주가 태어나자 임금님은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 아이를 당장 강물에다 던져버려라. 왕비님은 눈물을 흘리며 바구니에 갓난아기를 담고 바리대기 공주라고 적은 쪽지도 넣어두었지요. 가엾어라. 부모가 버린 자식 바리대기 공주야. 울고 있는 왕비님을 남겨두고 신하는 바구니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일까요? 바구니를 물에 던지니까 은빛 물고기들이 몰려와 밀어내고 다시 던지니까 금빛 거북이 등에 지고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얀 학이 날아와 바구니를 몰고서 먼 하늘로 사라졌지요. 학은 강 건너 아득히 먼 곳에 살고 있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바구니를 물어다 주었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바리대기를 정성껏 키웠어요. 바리대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새 15살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저리도 예쁠꼬. 할머니도 늘 말씀하셨죠. 어쩌면 저리도 마음씨가 고울꼬. 그런데 그때 궁궐에서는 큰일이 났어요. 임금님과 왕비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게 된 거죠. 점쟁이가 말했어요. 공주님 중에 한 분이 서천 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얻어와야만 합니다. 뭐라고? 서천 서역국이라면 서쪽 땅끝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나라가 아니냐? 아무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는데. 임금님은 6공주에게 물었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가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었어요. 임금님은 6공주가 핑계를 대니까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리대기가 할머니와 산나물을 캐고 있는데 까마까치가 훌쩍 날아오더니 말했지요. 공주님, 어서 궁궐로 가보세요. 임금님과 왕비님이 많이 아프세요.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얼른 가보라고 했어요. 바리대기는 궁궐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제가 가서 약수를 구해오겠으니 제발 그때까지만 살아계세요. 임금님과 왕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들이 버렸던 바리대기를 안고 주룩주룩 눈물만 흘렸지요.
바리새기는 남자 옷차림을 하고서 약수를 구하러 길을 떠났지요. 심리를 가니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천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허, 내가 7살 때부터 여든이 넘도록 서천서역국 찾는 사람이 없더니 너는 무슨 일로 찾느냐? 부모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수를 뜨러 갑니다. 이 밭을 몽땅 다 갈면 가르쳐 주마. 바리새기는 소 고삐를 잡고 열심히 일했어요. 이랴, 이랴! 그 너른 밭을 어느새 다 갈았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저 산 너머로 백리를 가서 물어보거라. 산을 넘어 백리를 가니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숯을 씻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서천 서역국은 어디로 가나요? 어허, 내가 7살 때부터 여든이 넘도록 서천 서역국 찾는 사람이 없더니 너는 무슨 일로 찾느냐? 부모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수를 뜨러 갑니다. 이 검은 숯을 하얗게 씻으면 가르쳐 주마. 바리새기는 숯을 물에 담그고 빠드득 빠드득 그 새까만 숯을 하얗게 씻었지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 산 너머 천리를 가면 거기가 서천 서역국이야. 산을 넘어 천리를 가니 키가 하늘에 닿고 눈이 등잔만하고 얼굴이 쟁반 같은 거인이 서서 지키고 있었어요. 여긴 사람이 못 오는 곳인데 내가 어찌 왔느냐? 온 산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였지요. 부모님 병을 고칠 약수를 뜨러 왔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물을 깃고 3년 동안 불을 떼고 또 3년 동안 나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효성스러운 바리새기는 할 수 있다고 했지요. 바리새기가 그렇게 9회를 보내고 나니 거인은 약속한 대로 약수를 떠주었어요. 바리새기가 아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거인은 숨사리 꽃이랑 뼈사리 꽃이랑 살사리 꽃을 약수와 함께 주었지요. 이 꽃들은 숨도 살리고 뼈도 살리고 살도 살리는 귀한 꽃이니 잘 가져가거라. 바리새기는 부랴부랴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임금님과 왕비님이 막 숨을 거둔 뒤였지요. 뼈사리 꽃은 뼈에 대고 살사리 꽃은 살에 대고 숨사리 꽃은 코에 댔지요. 그랬더니 휴. 숨을 몰아쉬며 임금님과 왕비님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 뒤 바리새기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는 아름다운 별이 되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서천 서역국으로 이끌어주는 착하고 예쁜 바리새기 별이 바로 그 별이랍니다. 머슴이 된 샛별. 글읽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어찌나 글읽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지요. 논 한 마지기, 밭 한 떼기, 쌀 한 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지요. 할 수 없이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서 그럭저럭 먹고 살았어요.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참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 곡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어요.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어요.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 이삭이라도 잘 나오세요. 어떻게 남의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지요.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어요. 선비는 논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지요. 날이 점점 깜깜해졌어요.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예요. 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죠. 샛별님, 샛별님, 이 별을 베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샛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지. 남의 별을 베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샛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샛별을 보고 말했어요.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지요.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어요.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것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걸. 누가요? 샛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것엔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뿌리를 삶아 먹었지요.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어요. 칡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지요. 갈 곳 없는 떠돌이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살이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거지 하는 집으로 갔어요. 썩อก썩อก별을 베고 탈탈탈탈 별을 털고 차곡차곡 볕단을 쌓았지요. 밤늦게까지 등이 휘도록 일을 했어요.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벼 두어 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옹기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지요. 겨울이 되었어요.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를 꼬는 법과 집신 삶는 법을 배웠지요.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어요.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겁지 뭐예요. 이듬해 봄이 되었어요.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지요.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논에는 채소들이 쏙쏙 고개를 내밀었어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 선비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어요.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지요.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그득 찼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됐으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살려준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저었대요. 지난 해에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제가 다 내려다보았는걸요. 그럼 그 샛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죠.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어요.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동쪽 하늘에 샛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어요.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더 부자가 되었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어요. 선비네 집에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죠. 샛별님, 샛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샛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어요. 샛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답니다. 구렁덩덩이. 옛날에 아기 못 낳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신령님께 빌었답니다.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바보라도 좋고 백치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주세요. 빌고 빌고 또 빌다가 아주머니는 그만 할머니가 되어버렸지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빌었으니 얼마나 많이 빌었겠어요. 신령님도 감동해서 할머니에게 아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세상에 낳고 보니 커다란 구렁이였어요. 에그머니나 이를 어째 구렁이가 태어났네. 깜짝 놀란 할머니는 구렁이 아기를 항아리 속에 감춰놓고 키웠어요. 구렁덩덩 우리 아기, 불쌍한 우리 아기. 할머니는 남들 모르게 정성을 다해 구렁이 아기를 키웠어요. 어느새 구렁덩덩이가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요. 어머니, 옆집에는 예쁜 딸들이 셋 있다지요? 그중 하나에게 장가 보내주세요. 글쎄, 구렁덩덩이가 옆집 딸에게 장가를 가겠대요. 얘야,
어떻게 구렁이가 사람과 결혼을 한단 말이냐. 할머니가 말렸지만 구렁덩덩이는 자꾸만 졸랐어요. 구렁덩덩 아들이 밤낮으로 졸으니 어쩌겠어요. 할머니는 옆집에 가 구렁덩덩이 이야기를 했지요. 아니, 구렁이와 우리 딸을 결혼시키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옆집 마님은 화를 버럭 냈어요. 제발 따님들께 한번 물어라도 봐주세요. 할머니는 사정하고 또 사정했어요. 좋아. 그 대신 애들이 싫다고 하면 2번 다시 그런 말을 꺼내지도 말게나. 마님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구렁이에게 시집을 간다고 하겠어요? 마님은 세 딸을 불러놓고 물었지요. 죽어도 구렁이에게 시집 안 가요. 큰딸은 펄펄 뛰었어요. 구렁이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둘째 딸도 펄펄 뛰었지요. 어머니, 그럼 제가 시집 갈게요. 셋째 딸이 말했어요. 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마님이 말렸지만 셋째 딸은 구렁덩덩이에게 시집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결국 구렁덩덩이와 양반집 셋째 딸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구경을 했지요. 연지곤지 찍은 새색시가 예뻐서 구렁덩덩이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글쎄, 구렁덩덩이가 잘생긴 남자로 변한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오. 나는 용왕의 아들인데 벌을 받아 낮에는 구렁이가 되고 밤에는 사람이 된다오. 새색시는 구렁덩덩 신랑이 가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한 지 100일이 지나자 구렁덩덩이는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었어요. 이 허물을 간직하오. 내가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절대 태워서는 안 돼요. 구렁덩덩이는 자신의 허물을 새색시에게 맡기고 서울로 떠났어요. 혼자 남은 새색시는 남편이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지요. 구렁덩덩이가 용왕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내가 시집갈 걸. 첫째 언니는 약이 올라서 씩씩거렸어요. 그러게요. 그런 미남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언니, 우리 셋째네 집에 한번 가봐요. 둘째 언니도 심술이 나서 볼을 실룩실룩 거렸지요. 마침 새색시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집이 텅 비어 있었어요. 빈집에 들어가 이것저것 집안을 뒤지던 2 언니는 구렁덩덩이의 허물을 보았어요. 어머나 징그러워라. 언니, 우리 이 흉한 허물을 태워버려요. 허물을 태운 연기는 구렁덩덩이가 있는 서울로 두둥실 날아갔지요. 아, 사랑하는 우리 색시가 나와의 약속을 잊고 내 허물을 태웠구나. 연기를 본 구렁덩덩이는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사라졌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새색시는 머리를 깎고 스님처럼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구렁덩덩 신랑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다녔지요. 그렇지만 구렁덩덩 신랑은 어디에도 없었대요. 우리 구렁덩덩님은 어디로 갔을까? 향기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어느 들판에 새색시는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 풀을 뜯던 누런 황소가 다가와 새색시의 옆구리를 뿔로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음무. 저 고개 넘어 졸졸졸 개울가에 사는 아주머니는 알지. 구렁덩덩이가 사는 곳을 알지. 새색시는 황소에게 맛있는 풀을 한 알음 뜯어주고 헐레벌떡 고개를 넘었지요. 고개를 넘으니 황소의 말대로 개울가에서 한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 구렁덩덩님이 어디 있나요? 흰 빨래를 검게 하고 검은 빨래를 희게 하는 방법을 알면 가르쳐 주지. 그거야 간단하죠. 검은 빨래와 흰 빨래를 같이 빨면 되지요. 그러면 검은 빨래는 물이 빠져 희게 되고 흰 빨래는 그 검정물이 들어서 검어질 거예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어요. 두 고개 넘어 하객에 물어보면 알지. 구렁덩덩이가 사는 곳을 알지. 두 고개를 넘으니까 정말 하기 한 마리 있는데 절룩절룩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새색시는 약풀을 뜯어서 학 다리에 붙이고 옷고름을 뜯어 칭칭 감아주었어요. 제 등에 올라타세요. 구렁덩덩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요. 학은 새색시를 태워 땅속 나라로 훨훨 날아갔지요. 구렁덩덩이는 땅속 나라에 있는 커다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색시를 몰라보는 거예요. 부처님께 드릴 쌀을 좀 주세요. 새색시의 말에 구렁덩덩이는 쌀을 가져다 줬지요. 새색시는 미리 구멍을 낸 바랑에 쌀을 담았어요. 당연히 쌀은 그 구멍으로 다 쏟아졌지요. 그것을 보고 구렁덩덩이가 말했어요. 참 미련한 중이구나. 바랑에 구멍이 나서 쌀이 줄줄 새는데 그걸 몰라? 새색시는 쌀을 주우며 말했지요. 구멍난 바랑에서 쌀이 새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자기 색시도 몰라볼까? 구렁덩덩이는 깜짝 놀라 앞에 서 있는 중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아, 색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색시구나. 구렁덩덩이는 너무나 반가워서 새색시를 얼싸안고 빙글빙글 춤을 추었지요. 다시 만난 구렁덩덩이와 새색시는 땅속 나라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